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기영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두 번째 시간으로 2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이전에도 민박에 대한 유혹은 있었다. 그런데 왜 그때는 그러지 않았을까? 실패한 사업가가 재기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빚 때문이 아니다. 잘 나가던 시절의 나를 한 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렵게 지냈던 시절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고 오로지 잘 나가던 때의 모습을 자기 자신이라 믿는 것이다.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에도 손을 대지 않는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걸 해? 라는 생각이 좀 먹기 시작하면 재기는 요원해진다. 민박과 가이드 일을 통해 나는 재기의 발판이 될 작은 뿐 아니라 더 큰 것들을 얻었다. 우선 자신감이 생겼다.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줄 아는 용기를 얻었다. 아무리 가진 게 없다 해도 몇십 년을 살았다면 분명 내가 조금이라도 잘했거나 재미를 느꼈던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을 것이다. 어차피 밑바닥이니 잃을 것도 없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때부터 그것을 그냥 시작하면 된다. 그게 사소하고 돈을 당장 벌어들이지 못하는 것일지언정 일단 한 스텝을 밟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희망은 솟아나게 되어 있다. 기적은 움직이는 자에게 찾아오는 법이다. 민박일은 마이너스였던 내 삶을 출발선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 내가 평생 가야 할 길은 아니었다. 평생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는 그리 행복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다시 패션계로 돌아가는 것과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내가 잠시나마 패션계를 떠났던 이유는 그 일이 마음에 들긴 했지만 기대한 만큼 가슴 뛰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더 가슴 뛰는 일을 찾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 찾아온 친구의 사업에 합류한 것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해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느낀 행복은 진짜였다. 그래서 사업의 쓴맛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나서도 다시 사업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나는 초밥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다. 유럽 각지의 대형마트들과 계약해 그 안에서 즉석 초밥 도시락을 만들어 파는 것이다. 2017년 현재 유럽 10개국에 약 700여 개의 매장이 있는데 대형마트의 가장 모기 좋은 곳에 자리 잡은 매장에서 아시아인 요리사들이 마치 공연을 하듯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초밥을 만들어 판다. 이런 컨셉트가 나온 과정에도 앞서 말한 사업의 세 가지 기준, 즉 경기를 타지 않을 것,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 내가 잘하고 좋아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즉 미쳐서 할 수 있는 일일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작용했다. 경기의 영향을 덜 받고 그중 내가 강점을 가질 수 있으면서 이미 성공한 사업의 사례를 종합해보니 김밥이나 삼각김밥, 초밥 등의 메뉴가 가장 적합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모두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고 특히 초밥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였다. 일본 유학 시절에는 짧게나마 초밥집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도 사례 조사는 계속했는데 때마침 미국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해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 김밥과 초밥을 납품해 연매출 수천억 원을 올린 김승호 회장의 김밥 파는 CEO를 읽게 되었다. 책을 덮고 이거다 란 생각이 들었다. 이미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그때부터 김밥과 초밥 도시락을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초밥은 내게 단순히 맛있는 음식 이상이었다. 패션을 전공해 시각적인 요소에 민감한 나에게 초밥은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키는 음식이었다.
게다가 김승호 회장이 비슷한 사업을 미국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해 성공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쇼 비즈니스와 접목해 즉석에서 만들어 파는 마트네 초밥 도시락 사업이라는 컨셉트가 정해졌다. 사업을 준비할 때 현장 조사만 하고 책은 한두 권 손을 대거나 아예 읽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본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 역시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사실 약간의 난독증이 있기에 책 한 권을 읽는 것도 버거울 때가 많았다. 그래서 첫 사업을 할 때는 독서에 거의 시간을 쓰지 못했다. 그러나 처절한 실패 후 다시 절대 망하지 않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자 했고 그중 하나가 독서였다. 책 읽는 게 힘들다 하더라도 아예 글을 읽지 못하는 건 아니니 노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게다가 책에는 이미 나보다 먼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성공한 사람들의 지혜가 녹아있다. 현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살아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책에서는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경험과 지혜, 통찰력 등을 배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며 때로 큰 감동을 받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한다. 실제 2년간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다시 일어설 때 장사책, 경영책 등을 통해 나처럼 큰 실패를 겪고 다시 일어나 성공한 사례 등을 접하며 큰 힘을 얻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꼭 세상에서 나한테만 일어나는 크나큰 비극만은 아니라는 데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나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이렇게 말한다. 한 분야의 책 100권만 제대로 읽었다면 그 분야 학위를 딴 것과 같다. 그렇게 대략 2년에 걸쳐 철저히 시장 조사를 하고 차별화 방안과 전략을 세웠다. 당시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다. 나는 요식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유통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었다. 심지어 초밥을 만들 줄도 몰랐다. 게다가 경영자로서의 소양도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콘셉트의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었기에 2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2년의 준비 기간이 현재 켈리 델리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짧은 기간에 이토록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높은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 2년이란 시간의 덕이 크다. 생각해보면 나는 사업가로서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사람이다. 켈리 델리를 처음 창업할 때는 더욱 그랬다. 경영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사업을 시작할 자금이 풍부했던 것도 아니며 요식업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다. 초밥을 만들 줄도 몰랐고 유통이나 판매에 대해서도 몰랐다. 그 외에도 모르는 것과 못하는 것 투성이었다. 이것들을 일일이 다 공부하고 익히려면 10년도 부족할 것이다. 이때 방법은 하나였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사람을 만나 배울 건 배우고 맡길 일은 맡기는 것. 그래서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우선 세계 최고의 초밥을 팔아야만 하니 당연히 초밥에 대해서 가르쳐줄 스승이 필요했다. 나의 기준에서 야마모토 선생은 초밥 스승으로서 더없이 적합한 사람이었다. 그가 운영했던 일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면 30분 이상 줄을 서는 건 예사였고 1시간을 기다리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게다가 직접 먹어본 바로도 정말 최고였다. 그는 초밥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었고 일본 대사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이나 유력단체에서 중요한 손님이 있을 때 초청받는 요리사였다. 나는 야마모토 선생의 식당으로 찾아가 줄을 섰다. 그를 처음 본 순간 이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직감이 왔다. 하지만 나는 빈털터리에 가까워 그에게 보수를 주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잘 나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고의 초밥 장인이라는 명성과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막막했다. 처음 만난 야마모토 선생은 역시나 대하기 편한 사람은 아니었다. 깍듯하게 예의를 지키기는 했으나 일본 장인 특유의 무뚝뚝한 얼굴로 시종일관 말도 별로 없었다.
하지만 내 차례가 돌아와 식당으로 들어간 나는 용기를 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다. 당장은 돈이 없지만 이 사업은 틀림없이 성공할 거다. 그럼 그때 충분히 살해하겠다. 프랑스와 유럽 전역의 유명 마트 시서 지점마다 당신의 초밥이 있는 것을 상상해보라. 유럽 최고의 초밥 장인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오래 기다릴 수 없었다. 그래서 딱 사흘 후 부푼 기대를 안고 다시 그를 찾아갔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아래와 같았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세계 최고의 음식을 만들고 싶소. 그런데 마트에서 판매하는 대량 생산 초밥으로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군요. 그리고 르 꼬르동 블루의 교수직을 받아들이려던 참이라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게 좋겠소. 다시 며칠이 지나고 나는 세 번째로 야마모토 선생을 찾아갔다. 삼고초려라는 말이 떠올랐던 건 아니지만 최소한 3번은 시도해봐야 미련이 없지 않겠느냐는 마음이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초밥, 그거 나랑 만들어요. 나도 제일 맛있는 초밥 만들 거예요. 이 말을 끝으로 나는 입을 다물었고 마치 눈싸움이라도 하듯 야마모토 선생의 눈을 응시했다. 그 역시 마치 뭐지? 라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피식 웃는 게 아닌가? 그는 식당을 넘기면 일본에서 몇 달간 휴가를 보내고 돌아올 예정이며 그때까지도 자신의 마음에 변함이 없다면 나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 후 야마모토 선생은 정말로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 그는 4개월 정도 일본을 다녀와서는 그때부터 6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나의 집으로 찾아왔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6시까지 매일 생선 손질하는 법과 초밥에 초 만드는 법을 비롯해 수많은 노하우를 내게 전수했다. 그리고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있던 약 100여 가지의 메뉴 중 내가 개발한 것을 제외한 클래식 메뉴 50여 가지의 개발을 도와주었다. 나의 염원대로 정말 고마운 은인이자 스승이 되어준 것이다. 그가 왜 그렇게 나를 도와줬을까 항상 궁금했었는데 후에 직접 들은 바로는 그 정도 열정이라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져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다. 원하는 직업이 있다면 공부가 어느 정도 된 후에는 이력서를 내든 창업을 하든 반드시 뭔가 시도해야 하는 것처럼 나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때가 찾아온 것이다. 초밥 도시락 사업으로 아이템을 정했을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다. 어떤 마트와 함께 할지도 매우 중요했다. 고민은 길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시사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는 그들이 나와 함께하고 싶게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요식업계 사업 경력이 일천했고 이미 시사 내에서는 기존에 있던 초밥 도시락 판매가 제법 잘 되고 있었다. 게다가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백 개의 사업 계획서를 보내는 마당에 어떻게 그들과 접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결국 나는 전공법을 택하기로 했다. 그들도 어쨌든 사업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들이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 계획서를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 정도 기업의 경영자라면 바쁠 수밖에 없다. 수십 쪽짜리 사업 계획서를 보내봐야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다. 무조건 간략해야 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시사에서는 나의 사업 계획서를 보았고 연락을 해왔다. 그것도 회장이 직접 읽어보고 연락해서 미팅을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날 회장의 지시로 우리에게 연락한 사람은 시사 전체의 생선 코너 기획실 팀장이었는데 후에 그에게서 어떻게 회장이 사업 계획서를 보게 되었는지를 들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그와 회장 모두 일이 있어서 출근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약속이 있어서 일찍 퇴근하려던 회장이 잠깐 시간이 남아 책상에 쌓인 수십 개의 서류 더미에서 가장 얇은 것을 집어들었는데 그게 우리 사업 계획서였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책 한 권 분량의 사업 계획서를 보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회장에게는 우리가 보낸 사업 계획서가 책상에 쌓인 수많은 다른 서류들과 똑같아 보였을 것이고 당연히 들어보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로써 우리 사업은 그대로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나는 될 때까지 사업 계획서를 보내거나 다른 마트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계약을 성공시켰겠지만 지금처럼 빠르고 가파르게 성장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처음 켈리델리를 시작했을 때의 짜릿함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초밥을 만들어서 진열할 새도 없이 도시락이 팔려나가고 손님들이 밖에 서서 즐겁게 그 장면을 구경하던 모습. 제법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음에도 전혀 불쾌해하거나 지루해하는 기색 없이 자신의 차례가 왔음을 기뻐하며 계산하던 모습도 기억난다. 시사에서는 고객들의 반응에 놀라면서도 소위 오픈빨이 아닐까 우려도 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했지만 시사는 항상 나보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손님이 줄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시사도 우리의 성과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2호점인 파리 지점에서도 주요 통로에 매장을 오픈하는 데 합의가 되었다. 그때부터는 더욱더 바쁜 나날이 이어졌다. 당시 나는 파리에서 주관하던 벤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 놓은 터라 리옹과 파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오가야 했다. 그렇다고 매장 관리에도 소홀히 할 수는 없었기에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바빴다. 리옹에서 1호점을 오픈하고 일주일쯤 되었을까? 다행히 리옹 매장 근처에 친구의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다. 그때부터 나와 남편은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마트의 오픈 시간 오전 9시가 될 때까지 준비를 끝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온종일 초밥을 만들고 남편은 진열대 밖에서 직원과 손님을 관리하며 바삐 일하느라 둘 다 녹초가 되었다. 그러나 집에 왔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저녁 8시 30분경에 문을 닫으면 밤 10시까지 정리 작업을 했고 밤 11시가 다 되어 집에 도착해서도 당일의 매출과 비용을 따지고 각 도시락 제품별 반응은 어땠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파악해야 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또 일을 한 것이다. 물론 힘들고 피곤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행복했다. 지난 2년간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했던 노력에 대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내가 그린 그림대로 손님들이 반응하고 그 이상의 매출을 올릴 때의 기쁨은 경험해 봐야만 할 수 있다. 그런데 남편은 그날따라 기분이 좋지 않은 듯했다. 무슨 일인지를 묻자 남편이 다소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일해야 되는 거야? 하루 종일 일만 하려고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잖아. 솔직히 그때 나는 좀 충격을 받았다. 회사가 잘 되니 좋은 거 아닌가 싶었지만 남편의 생각은 좀 달랐다. 생각해보면 남편은 사업하기 전에 꿈의 직장이라 할 만한 곳에 다녔던 사람이다. 그 회사는 수억 원의 연봉과 좋은 자동차를 비롯한 많은 복지 혜택, 다양한 해외 출장 기회, 재택근무가 가능한 환경 등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근무 환경을 갖춘 곳이었다. 다만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정체된 일을 하다 보니 좀 더 변화가 눈에 보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길 원했다. 게다가 그는 다양한 관심사와 재주를 갖고 있어 스포츠에도 만능이고 악기도 곧잘 다룬다. 이런 연유로 원래는 회사를 그만두고 좀 더 빠른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면서 다양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작은 회사를 운영해 보는 게 남편이 원하는 바였다. 그는 일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일에 치여 사는 삶은 원하지 않았으며 일 못지않게 자기만의 시간과 가족과의 시간을 갖는 것을 매우 중시했다. 나는 남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을 뿐 아니라 남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직원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회사 경영 체계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우리 부부뿐 아니라 직원들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까지 모두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경영 방법을 찾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일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직원의 행복지수가 더 높다고 한다. 그래서 나와 남편은 직원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진행하고 결정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늘 고민해왔다. 먼저 우리는 직원들과 대화할 때 명령 대신 주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봄으로써 직원이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게끔 유도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나와 남편이 하나하나 관여하지 않아도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회사, 나아가 모든 직원이 자신의 하루에 관해서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고, 현재의 캘리델리는 이미 이를 절반 이상 이루어냈다. 그렇기에 창업한 지 6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해마다 수십 %씩 성장하는 회사의 두 회장이 1년간 안식년을 갖고 세계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회장들의 자리를 비웠으니 직원들은 큰 부담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그런 상황이 직원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리고 현재 직원들 역시 우리가 1년 동안 떠난 덕에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자연스럽게 더욱더 많아졌고, 이로써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우선은 프랑스, 나아가 유럽, 궁극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을 만들고 싶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나는 캘리델리를 초밥계의 스타벅스처럼 만들고자 한다. 이는 내가 스타벅스의 기업 문화와 하워드 슐츠의 경영 철학을 보며 깊게 감탄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초밥으로 그런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내가 글로벌 기업을 만들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저 어린 시절부터 꿈꾸었던 여러 언어를 구사하며 세계 각지를 누비고 싶다는 꿈이 그 근간이 아닐까 짐작해 본다. 또한 고등학교 진학이 좌절된 후 직접 개척해 나가는 삶을 살면서 생겨난 도전 정신도 작용했을 것이다. 어쨌든 프랑스에서는 작게 시작하더라도 결국에는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어낼 생각이었다. 지금까지의 내 삶은 기적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하고 불안하고 우울해진다고까지 하는데, 나는 나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설렘을 감출 수가 없다. 그만큼 매일매일 미래의 기적과 만나기 위해 조금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꿈과 관련해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다. 꿈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건 머릿속에만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꿈을 종이에 쓰고 거기에 이루고 싶은 날짜까지 적으면 그 순간 현실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볼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붙여놓아야 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렇게 종이에 적었던 꿈을 이루지 못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개인적인 꿈, 부모님을 위한 꿈, 남편을 위한 꿈, 딸을 위한 꿈, 회사를 위한 꿈, 친구를 위한 꿈, 세상을 위한 꿈을 적고 늘 가까운 곳에 두고 본다. 그리고 이 중에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우고 거기에 새로운 꿈을 다시 써놓는다. 당신이 어디에 있건, 어떤 학교를 나왔건, 나이가 몇 살이건, 어떤 일을 하고 있건, 누구나 꿈을 꿀 권리가 있고 기적과 만날 자격이 있다. 기적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이제는 당신만의 미라클 여정을 만들어 가길 기원한다. 행운을 빈다. 네. 여기까지 켈리 최님의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